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북대학교 생물학과에 재직 중인 송준호라고 합니다. 좀 앞에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강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연구재단과 서울시립과학관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더욱이 이 빗길을 뚫고 오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내용은 우리나라 고유 신종에 대한 발견, 그리고 이제 식물 분류학, 제가 공부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고 있는 이 분류학이라는 학문을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 되게 고민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연령대도 되게 다양하시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좀 재미있게 설명을 드릴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아무래도 눈에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찍었던, 그 다음에 가서 해외 조사를 통해서 찍었던 사진들이나 실험을 통해서 얻은 여러 가지 현미경적 사진들, 이렇게 다양한 화상 자료들을 좀 이용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PPT를 굉장히 좀 심혈을 기울여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많이 제가 좀 떨리는데 안 떨고 그냥 좀 편안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앞에 있는 사진은 키르기스탄, 제가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채집 조사를 나갔던 키르기스탄의 사진입니다. 이곳은 물론 우리나라도 굉장히 이쁜 그런 자연 경관을 가지고 있는 곳들이 많지만 키르기스탄은 아무 곳에서나 찍어도 다 작품이 나오더라고요. 저거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식물 분류학이라는 학문은 식물은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그 식물을 만나러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양복보다 등산복과 등산화가 훨씬 더 잘 어울리는데 오늘 굉장히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을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까 이렇게 예의를 갖춰서 슈트를 한번 입어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색합니다. 지금 내 넥타이가.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차는 간단하게 서론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식물 분류학, 제가 어떤 연구를 진행했는지에 대한 사례를 이제 고유신종이라고 하는 새로운 식물에 대한 발견, 그리고 국외 채집 조사를 어떤 식으로 진행했는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다양한 분류학적 증거들을 어떻게 수집하는지, 어떠한 실험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과 마지막으로 이 식물 분류학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내용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에 대한 또 소개가 조금은 필요할 것 같아서 살짝 이 내용을 한번 집어넣어 봤습니다. 저는 학부는 경희대학교, 이게 이 연도를 좀 지워야 되겠네요. 연도가 딱 나와 있으니까 대충 몇 살인지가 대충 이렇게 가름이 되는데, 저는 경희대학교에서 이제 개나리족과 향선나무족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학부 논문을 완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석사학위로는 쉿당나무족이라고 하는 식물에 대한 계통분류학적 연구, 그 다음에 박사 과정 중에는 이 조팝나무 악과라고 하는 장미과 분류군에 대한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사후 연구원으로는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장미과 분류군들의 화분이라고 하는 것은 꽃가루입니다. 이 꽃가루에 대한 연구, 그리고 저는 한국한의학연구원이라고 하는 여기 대전 유성에 있습니다. 대전 유성에 있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으면서 작년 충북대학교 생물학과로 이직을 해서 학생들을 가리키고 있어서 지금 초짜 교수입니다. 아직 1년 됐네요 이제. 그래서 대부분 저도 이걸 정리를 하면서 제가 석사 때부터 다 이렇게 한국연구재단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를 계속 수행을 해왔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또 이렇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영광스러운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분류학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 시간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슬라이드는 대부분 제가 찍은 사진들이 대부분이고요. 이제 이런 사진들은 조금 이제 다른 이미지를 따오긴 했는데 너무 어렵지 않고 쉽게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서 또 어른들은 또 뭘 이렇게 쉽게 얘기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좀 이렇게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새 제일 유명한 친구의 사진을 넣으려고 하다가 또 초성권 때문에 푸바오 사진은 아니고 팬더의 사진을 한번 집어넣었어요. 팬더하고 그다음에 원숭이, 그리고 이제 바나나, 이렇게 세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세 사진을 두 개의 그룹으로 한번 나눠 본다고 하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저도 편하게 얘기할 테니까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크게 팬더하고 원숭이? 아니면 원숭이하고 바나나? 어떻게 그룹핑을 할 수 있을까요?
아, 네, 동물하고 식물하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 맞습니다. 네. 또 뭐 다른 의견은 없으세요? 팬더하고 바나나 하고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이 실제적으로 예전에 그 이런 외국에서 연구가 있었다고 해요. 자, 이렇게 사진을 두고 구별해 보세요라고 했을 때 이제 대부분은 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팬더하고 원숭이는 당연히 동물이니까. 그리고 바나나는 식물이니까 이렇게 구분을 하신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서양인들은 이렇게 팬더하고 원숭이를 이렇게 묶습니다. 네. 네, 같은 동물계에 속하는 생물군이니까. 그런데 일부 동양인들은 이 바나나하고 원숭이를 이렇게 묶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서양인들은 속성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개념들이 있고 이 동양인들은 대부분 관계 중심적인 사고를 한다 해서 이 원숭이는 바나나를 먹고 있잖아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분류라는 것은 정답은 없습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표현하느냐의 차이이지 이게 정답이다, 저렇게 나누는 게 정답이다 라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저희가 생물학적으로는 팬더와 원숭이는 동물계에 속하기 때문에 구분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게 있겠지만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이 둘을 원숭이와 바나나를 묶는 것도 틀린 답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했습니다. 자, 앞에 있는 그 바탕화면은 제 바탕화면은 아닙니다. 자, 이게 보시면 막 다 답답하시죠? 막 이렇게 막 다 그냥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뭘 했는지, 뭐 어떤 폴더에서 뭘 찾아야 될지 모르고 막 이렇게. 자, 이 내용, 자, 밑에는 이제 제가 제 컴퓨터 바탕화면 폴더입니다. 보시면 되게 다 이렇게 폴더 안에 여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쫙, 여기를 클릭하면 또 이렇게. 자, 각각의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제 기준입니다. 제 기준에 따라서 내용들을 이렇게 그룹핑 혹은 분류를 하고 있죠. 자, 이 분류라는 것은 이렇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그룹을 묶는 행위 자체를 분류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앞에 사진은 도서관입니다. 그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사진은 이제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 보시면 도서관에는 다양한 종류의 책들이 있죠. 다양한 종류. 내가 어떤 책을 찾고 싶은데 책을 찾으려면 도서관에서 어떻게 하시죠? 물론 컴퓨터로 이제 내가 찾고자 하는 책을 검색을 하고 그 검색을 하면 아마 이렇게 청구기호라고 하는 십진분류법이 나올 겁니다. 이건 아마 대부분의 모든 도서관에서 이렇게 활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철학이라든가 종교, 사회과학, 자연과학은 400번, 기술과학은 500번 이렇게 십진분류에 따라서 그 도서에 대해서 잘 구분해 놓고 있죠. 실제 제가 도서관에서 식물분류학 책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했을 때 도서관에 보시면 여기 400번, 네, 자연과학 보시면 여기 400번 자연과학이죠. 400번 자연과학 내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식물학 파트에 가보면은 이 서고에 이렇게 분류학 책들이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책을 찾을 때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찾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분류가 필요한 것입니다. 잘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죠. 자, 그래서 분류라고 하는 정의를 한번 찾아보면 개념이나 주체를 인지하고 차별화하고 이해하는 과정, 그러니까 어떠한 인식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범주에 의해서 구분하는 행위라는 것을 그냥 분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학자가 붙으면 이제 학문이죠. 이제 분류학은 이제 지구상에 살고 있는 특히 이 생물의 개통이라고 하면은 그 족보를 만들어주는 행위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더 가까운 친척인지에 대한, 그 다음에 종속을 특정 기준에 따라, 종속은 종속, 과목, 강, 개 다 아시죠? 하나의 종, 그 다음 종보다 좀 더 상위 개념인 속으로 올라가고 속보다 더 상위 개념은 과, 이렇게 점점 그룹핑이 계층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런 종속을 따라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분류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러면은 식물 분류학이면 식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겠죠. 조금 식물이라고 하면 뭐 다세포 생물의 그 다음에 세포벽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엽록체를 가지고 있어서 광합성을 하고 라는 내용들은 너무나 이제 잘 알려진 내용이니까, 자, 이렇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혹시 이 6가지의 6종류의 식물이 있는데 혹시 어떤 식물인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네. 예. 그래요?
수업 되게 많이 하시네요, 학생. 오, 놀랐어요. 원래 저도 이제 그 대학교에서 학생제나 이렇게 했을 때, 자 뭐예요? 그러면은 대답하는 친구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되게 저 나쁠 것 같다고 얘기했던 것도 굉장히 그 식물 분리학적인 직관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 같아요. 자, 또 뭐 알고 계신? 난 자, 위에 거는 이 친구가 잘 얘기해줬는데, 그럼 아래에 있는 식물은 뭔지 혹시 아시는 분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너무 뭐 부끄럽지 않게 뭐. 네, 저도 지금 이제 좀 덜 떨리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지금 조금 이제 입이 풀리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 좀 이렇게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강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 괜찮습니다. 네. 네. 또.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한번 바꿔볼 거예요, 사진을. 자, 이렇게 바꾸면 신기하죠? 자, 처음 이 사진은 벽과에, 지금 과라고 얘기하는 건 종속과입니다. 벽과에 속하는 벼입니다.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쌀이죠. 자, 두 번째 보리입니다. 보리는 보리 과자도 있지만 뭐 저희 어른들이 좋아하는 맥주 만드는 보리 맥주. 자, 세 번째 나팔꽃과 엄청 가까운 친척입니다. 고구마입니다. 고구마. 자, 우리 고구마 꽃 별로 못 보죠, 이제. 근데 우리나라도 많이 온도가 높아져서 이 고구마 꽃이 뭐 100년 만에 개화했다, 몇십 년 만에 개화했다, 이런 내용들이. 왜 고구마는 꽃이 피기 전에 밑에 덩이 뿌리를 캐서 먹잖아요. 자, 그래서 고구마. 자, 네 번째. 자, 이건 커피입니다. 네, 커피가 요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커피 요렇게 꽃이 요렇게 열매를 맺습니다. 그럼 열매를 다 이제 까면 그 안에 커피, 원래 콩은 아닌데 옆에 많이 커피콩 이렇게 하시죠. 그 커피 빈을 이제 로스팅해서 이제 잘 드시죠. 자, 요 다섯 번째는 담배꽃입니다. 네, 담배꽃입니다. 가지과의 담배꽃. 이 담배꽃은 담배 잎을 잘 말아서 권련이라고 하는 그 담배로 피게 되죠. 네, 그리고 마지막은 인삼입니다. 자, 인삼은 열매가 빨갛게 있죠. 이렇게 밑에 있는 이 지하부를 약재로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식물은 우리가 주식으로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구원작물로도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커피나 담배, 기호식품으로 혹은 약재로, 약용식물로도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 삶과 굉장히 연관 있는 생물군 중의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잘 분류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요 사진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네, 잘 호응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자, 갑자기 또 그 어르신이 사진이 이렇게 딱 있습니다. 여기 스웨덴의 린네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이 현대 분류학의 아버지라고도 불리고, 이명법, 모든 생물체에는 이 학명이 있게 됩니다. 학명. 우리 학명은 뭐죠? 호모 사피엔스. 그렇죠? 네, 이렇게 속명과 종속명으로 이루어진 이명법을 갖게 되는 기초를 마련해 주신 분이죠. 그래서 이 분류라고 하는 것은 잘 분류하는 것과 이름을 지어주는 행위, 새롭게 혹은 지금껏 알려지지 않은 식물들에게, 동물들에게 이름을 부여하는 명명이라는 것이 이 모든 과학의 기초이다, 처음이다. 그렇죠. 먼저 내가 이 식물이 뭔지, 이 동물이 뭔지, 이 실체를 알아야 그 식물을 잘 이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명명법에 대한 얘기. 자, 그러면은 이게 식물이라는 건 얼마나 많을까에 대한 또 궁금증이 있겠죠. 우리 분류라는 것도 한번 알아봤고 식물이라는 것도 알아봤습니다. 그럼 그 식물이 도대체 얼마나 다양할까에 대한 내용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전 세계 육상식물, 여기서 식물이라고 하면 이제 지상에 있는 육상식물을 한번 한 개로 범주를 지정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육상식물은 약 43만 5천여 종입니다. 이게 2019년의 학자의 내용을 따온 거고, 지금은 더 많아졌을지 더 줄어들었을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2015년 국립생물자원관에서 발표한 내용으로는 약 4,400여 종이 분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거의 전 세계의 1%가 되죠. 이 1%라는 것은 이 전체 면적당 우리나라의 면적을 계산했을 때 굉장히 높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입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종이라는 것은 학자마다 인식하는 게 달라서 3,000종이요, 4,000종이요, 5,000종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 우리나라의 육상식물이 몇 종이에요 하면 약 4,000여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은 가장 잘 합리적인 대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식물 분류학이란 무엇일까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식물 분류학을 위해서는 먼저 눈에 보이는 식물에 대한 외형을 봐야겠죠. 우리도 사람을 물론 외모로 판명하면 안 되지만 사람을 봤을 때 먼저 그 사람의 외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외부 형태학, 눈에 보이는 것부터 이 꽃사진은 생강나무라고 하는 우리가 먹는 생강이 아닙니다. 생강나무. 생강나무라고 하는 식물의 수꽃입니다. 보시면 여기 보이시는 이 부분이 꽃밥, 요 안에 이제 꽃가루가 만들어지고 여기 노랗게 반짝거리는 요게 꿀샘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생강나무는 농나무과라고 하는 종속 과에 속하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판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꽃가루를 분비합니다. 그래서 얘는 판계약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그 꽃밥이 이렇게 판처럼 생긴 특징을 갖는 애들을 대부분 다 농나무과의 특징으로 묶습니다. 이렇게 분류를 한 거죠. 이런 형질로. 이때는 외부 형태학적 형질을 할 때는 대부분 생식 형질, 그러니까 꽃이나 열매나 이런 형질들을 가지고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자, 외부 바깥에 있는 걸 봤으면 내부도 봐야겠죠. 그래서 해부학 이렇게 단면을 잘라서 이 단면에 있는 모습들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세포학 얘네들이 이 식물들이 어떠한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지 몇 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미세 형태학 혹은 꽃가루 화분학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내부를 봤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표면을 한번 또 봐야겠죠. 그래서 전자현미경을 이용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비교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이 식물체가 가지고 있는 분자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조금 어렵지만 이런 어떠한 분자적인 내용을 함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이렇게 구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식물 분류학이라는 것은 자연 분류 체계 아주 잘 족보를 아주 계통적인 유형 관계에 맞게 잘 만들어주는 행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식물 계통 분류학이란 식물 분류학, 지구상에 존재하는 식물의 종류와 다양성, 굉장히 많은 식물들이 있었죠 아까. 이 종류의 다양성 그리고 유형 관계, 얼마나 더 가까운 친척인지, 아까 쌀과 보리가 더 가까운 친척일지, 아니면은 인삼과 쌀이 더 가까운 친척인지에 대한 이런 유형 관계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자연 분류 체계를 확립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아까 린네가 우리 린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양한 분류 계급에 정확한 이름을 부여하는 행위, 명명이라고 하는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분류가 명확하지 않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에 대한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정말 창피하지만 이 사진을 어쩔 수 없이 자료에다가 집어넣어봤습니다. 제가 학교에 9월에 이제 이제 학기를 시작하게 됐는데 딱 10월에 이렇게 갑자기 KBS에서 자문을 해달라고 오셨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만 나누면 될 줄 알았는데 카메라를 들고 오셔가지고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머리도 좀 단정하게 하고 마스크도 좀 이쁜 마스크도 좀 쓰고 좀 이랬어야 되는데 갑자기 여기서 제가 좀 입을 킥이긴 하지만 첫 공중파 데뷔였는데 이렇게 나왔지만 이렇게 좋은 또 강의 자료를 쓸 수 있게 돼서 자, 이때 어떤 내용으로 자문을 이렇게 요청해 주셨냐면은 인삼과 자리공, 미국 자리공이 이제 굉장히 혼입되는데 얼마 전에 이 인터뷰를 하기 얼마 전에 청주였나요? 지금 대전이었나 어느 밭에서 인삼인 줄 알고 이 미국 자리공을 드셨다가 독성 사고가 있어서 병원에 실려가신 사례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렇게 헷갈릴 일인가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셨는데 사실 아까 인삼의 꽃 보셨죠? 인삼의 꽃은 하얀색으로 많이 피고 꽃도 이제 열매도 빨갛게 있고 자, 이 미국 자리공은 이렇게 이 열매입니다. 잎과 열매 전혀 다르게 생겼어요. 전혀 다르게 생겨서 봐도 이거 다른데 근데 이렇게 뿌리만 놓고 봤을 때는 특히도 미국 자리공이 인삼밭에 몇 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헷갈릴 수도 있겠죠.
물론 잘라서 냄새 맡아보면 인삼 냄새, 자리공 냄새가 다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 모르고 그냥 을에 있겠지라고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독성 사고가 일어나고, 제가 한국한의학연구원에 재직했을 때도 이 미국 자리공이라는 식물의 독성 사고로 인해서 자주 이렇게 빈번하게 한의사 선생님들께도 그렇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자문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미국 자리공이라고 하는 식물은 미국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자리공이라고 하는 식물이 있는데 그 자리공이라고 하는 식물의 이제 친척이죠. 근데 보시면은 이게 색깔이 이렇게 빨갛빨갛해가지고 염료로도 많이 쓰이고요. 옛날에는 사약으로도 많이 쓰였습니다. 여기 좀 보이죠? 사약으로. 그래서 조선시대 때 아코니툼이라고 하는 투구꽃 종류, 초오라고 하는 투구꽃과 더불어서 이 자리공이라는 식물의 뿌리로 사약을 만들어서 참하게 되는 그런 식물인데, 당연히 섭취를 하게 되면 안 좋겠죠. 자, 이렇게 돼서 임상에서 독성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정확한 분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또한 약재 시료가 혼입돼서 유통될 수도 있어요. 이건 실제 제가 연구했던 사례 중에 하나인데, 이 해금사라고 하는 실고사리의 포자를 약재로 사용합니다. 실제 한의학에서도 한의원에서 약으로 이제 사용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뭐 경동시장이나 이제 다른 데에서 이제 사서 이제 전자현미경을 찍어 보니까 한 80%는 이 실고사리라고 하는 해금사의 포자가 있었는데, 한 20%는 전혀 다른 형태의, 눈으로 보셔도 다르죠. 이거는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포자의 사진이에요. 자, 두 개. 친구 봤을 때 어떻게 좀 이 두 개가 같아 보여요, 달라 보여요? 그쵸, 그쵸. 얘는 뭔가 이렇게 좀 볼록볼록 튀어나오는데 얘는 무슨 뭐 마치 뇌처럼 막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역으로 추적을 하게 됩니다. 이 포자의 형태를 보고 이 포자는 어떤 종일까를 다시 역추적을 해봅니다. 해보니까 이게 같은 속, 이게 속명, 그 다음에 이게 종소명입니다. 같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친척이겠네. 그리고 얘는 또 다른 종이지만 굉장히 비슷한 분포력을 지녀요. 해금사가 자라는 곳 옆에 수엽 해금사도 같이 이제 자라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재배할 때 당연히 얘도 그러겠지, 해금사겠지. 수엽이라고 앞에 이름이 붙는 걸로 봐서는 이 친구 실고사리보다는 잎이 조금 작아 맞습니다. 작습니다. 그래서 이 두 친구를 그냥 하나의 종으로 생각하고 수확해서 유통시키면 이렇게 약재가 혼입되는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이 약재가 해금사하고 동일한 효능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다른 효능을 가지고 있게 된다고 했을 때에는 임상에서의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자, 또 한 가지는 분류가 명확하지 않을 때 잘못된 종으로 인식해서 이 서식지가 멸종되는 위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실제 가는 기름나물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었던 식물들이 있어요. 우리 강원도에 있는 식물들이 다 가는 기름나물. 기름나물이라고 하는 식물 중에 잎이 되게 가늘구나. 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 새로운 종이었어요. 이 가는 기름나물과는 전혀 다른 종이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만약 이게 미로기름나물이라고 하는 새로운 종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냥 방치하다가 어쩌면은 우리나라에만 분포하는 새로운 이 종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절멸시켜 버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종 인식으로 인해서 이 서식지, 이 생물 다양성을 위배되는 행위를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신종을 발견했던 그 과정과 사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꽃이 이렇게 피었습니다. 이렇게. 요게 꽃 아주 작은 게 하나하나가 꽃이고요. 이 꽃의 다발로 이루어진 화서가 산형 화서라고 해서, 산형이라고 하는 우산 모양 같다. 약간 뭔가 우산 모양 같아 보이시나요? 두 개가? 우산 모양 같은 이렇게 산형 꽃차례를 지니고 있으면 산형 화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산형과, 종속과에 산형과에 속해요. 이렇게.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우산 모양의 꽃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산형과라고 봐도 되겠다. 거의 70~80%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산형과는 앞에 미나리과라고도 되어 있죠. 우리가 먹는 미나리가 꽃이 피면 저렇게 산형 꽃차례, 우산 모양의 꽃이 핍니다. 그럼 미나리도 산형과에 속하는구나. 맞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 퓨세데이눔이라고 하는 기름나물 속명, 그 다음에 종소명, 그 다음에 뒤에는 이 식물을 처음 발견하고 논문을 써서 보고하는 사람의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학명에. 보시면 여기 뒤에 제가 여기
네, 송준호 이렇게 있습니다. 물리학을 공부하면서 자신의 이름이 붙은 학명을 갖게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뜻깊은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운 좋게 이렇게 두 개의 종을 발견하게 돼서 이름을 명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뒤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식물은 우리가 가는 기름나물로 오인하고 알고 있었던 식물입니다. 지금 중국에 분포하는 식물. 그 다음에 두 종은 제가 이제 강원도에서 발견한 종들입니다. 다 어때 보이시나요? 비슷해 보이시죠? 좀 달라 보이시나요? 비슷해 보이시죠? 뭐 당연히 이렇게 이 종으로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한국 식물지라고 우리나라에 있는 식물들에 대한 분포나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연구 과제가 있습니다. 그 연구를 서울대에서 하면서 이거 조금 이상한데? 라는 것들을 표본을 통해서 좀 관찰을 하게 돼요. 표본. 식물체를 이렇게 건조 표본에다가 붙여서 보존을 하게 되는데, 자, 잎을 한번 이렇게 봤습니다. 잎이 뭔가 가는 기름나물, 가는 것 같구나. 가늘죠. 두 개 다 셋 다 이제 가는 것 같은데 뭔가 좀 달라 보이기도 하고 좀 같아 보이기도 하고. 네. 그쵸. 네. 그죠. 그런데도 그냥 보기에는 다 같아 보이니까 하나의 종으로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했던 뭐 갈기도 또 톱니도 많은 것 같고 좀 다른데 또 다른 거 없을까 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식물은 처음에 기재가 될 때 그냥 식물 나 이거라고 부를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식물이 어떤 식물인지 잘 기재하고 설명을 잘 써놓고 그 다음에 그 식물을 이제 학명도 지어주고 하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가는 기름나무를 처음에 발표했던 사람 여기 KOM의 약자로 이렇게 써 있죠. 이 러시아의 학자인 이 코마로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식물을 어떻게 설명했지? 해서 1901년도에 발표된 문헌을 이렇게 찾아봤어요. 찾아보면 여기는 다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 자, 식물의 기재 그다음에 학명 다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 이제 식물을 기재하는 거 신종을 기재할 때 라틴어 말고 요새는 영어로도 기재를 하게 됩니다. 2012년도인가요? 이제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식물 학자들이 모여서 라틴어는 너무 어려우니 학명은 괜찮지만 이 설명은 영어도 해도 되게 좀 해주자. 그래서 2012년부터는 영어로도 기재가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학명은 특히 라틴어로 기재를 할까요? 라틴어로 이름을 지어줄까요? 이런 질문들도 상당히 많이 이제 제가 들어서 이런 것도 조금 알고 계시면은 어디 가서 조금 뽐내기 좋아요. 라틴어는 죽은 언어입니다. 사어라고 하죠. 사어를 쓰는 이유는 한국말, 일본말, 중국말, 영어 시대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지형도 바뀌고 그리고 언어도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딜 가도 이제는 변화되지 않을 언어인 라틴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뭐 우리 한국어도 이렇게 방언도 있고 뭐 향토어도 있고 이렇듯이 그렇기 때문에 라틴어 죽은 언어이지만 굉장히 안정적이고 변하지 않을 이 라틴어를 가지고 학명을 지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1901년에 발표한 이 내용을 보니까 잎은 선형으로 끝은 뾰족한 치명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줬어요.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애들이 잎이 뾰족한 치명이 아니면 신종이겠죠. 자, 소상경의 꽃도 있고 유관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이 있는 관이에요. 열매를 잘라봤을 때 이 열매에 이제 기름샘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름나물이라고 불렸나 싶을 정도로 이제 유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에 기름샘이 위에는 4개, 아래에는 2개, 총 6개가 있다라고 이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열매를 잘라봤을 때 6개가 아니면 진짜 신종이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러시아에 제가 갈 수가 없으니 러시아에 있는 연구자한테 표본 좀 빌려주세요라고 했더니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표본의 끝을 보니 러시아에 있는 이 가는 기름나물은 끝이 뾰족합니다. 다 뾰족하죠. 이렇게 뾰족한 치명이 이런 식으로 있어요. 이렇게 끝에 침이.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식물들은 다 침이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열매입니다. 자, 이게 요 열매를 횡단면으로 자르는 겁니다. 자르는 것들. 그리고 염색을 해서 보는 건데 이 열매는 어떤 걸로 생각하시면 편하게 생각하실 수 있냐면은 우리 양꼬치집 가면은 찍어 드시죠. 찌란이라고 하죠. 그 찌란이 이 산형과에 속해 있는 이 과에 속한 친척 식물 중에 쿠민이라고 하는 식물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요 열매 요게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다가 이렇게 나누죠. 하나를 단면을 잘라 먹는 겁니다. 자, 먼저 이 가는 기름나물이라고 하는 이 러시아에서 또 열매를 보내주셔서 잘라봤죠. 여기 보면 이렇게 날개가 이렇게 있고 육안은 등 쪽 하나, 둘, 셋, 넷, 배 쪽 하나, 둘, 총 6개이죠. 근데 이 강원도에서 채집한 요 식물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8개에서 9개의 기름샘이 있습니다. 특히 사냥과에서는 이 열매의 형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종을 구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키인데, 그 다음 또 다른 종은 이게 거의 뭐 13개에서 16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 잎도 달라. 그 다음에 열매의 내부 형태도 굉장히 달라. 그러면 이거는 신종으로 발표해야겠다라고 이제 막 이제 가슴이 두근두근거리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죠. 그래서 러시아에 있는 요 식물 아마 북한에 있을 겁니다. 북한에도 아마 존재하고, 처음 이걸 기재했을 때도 여기 보시면은 이 기재문에 여기 보시면 이제 한국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가 아마 장진강이라고 하는 함경도에 있는 어느 그 강변에서 처음 발견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에도 있다. 근데 우리가 북한에 가볼 수 없으니까 확인은 못했지만, 아마도 이 가는 기름나무라고 하는 식물은 러시아부터 중국 그리고 북한에 분포하는 식물이겠구나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래서 잎도 다르고 열매도 다르니 우리 이걸 신종을 한번 기재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열매를 잘라서 이 안에 있는 내부 구조를 봤으면 이 표면도 한번 봐볼까 해서 이번에는 전자현미경, 주사 전자현미경으로 이 표면을 찍어봤습니다. 표면을 찍어보니까 요 가는 기름나무는 이렇게 불룩불룩 튀어나와 있는 요런 형태가 있고, 여기 기공도 보이네요. 여기 기공, 공변세포. 그리고 얘네들은 훨씬 더 긴 뾰족한 이 침처럼 생긴 요런 털이 있게 됐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두 번째 종은 이렇게 뭐 사마귀처럼 불긋불긋. 아, 이 열매가 내부 구조도 다르고 그 다음에 표면도 다르다. 확실하게 이 종은 신종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이제 기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말고 일본이나 아니면은 중국에 이와 같은 분류군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신종이 아닙니다. 그럴 때는 미기록종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는 없었지만 발견된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미기록종은 이미 기록이 됐죠. 다른 나라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미기록종은 학명은 있습니다. 학명은 있는 학명이고 여기 우리나라에도 분포해요 라고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데, 미기록종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많이 발견되냐면은 공항이나 항, 특히 군산항에서 많이 발견돼요. 왜냐하면 항만이 오면서 딸려서 옵니다. 딸려서 와서 미기록 기화식물이라고도 해요. 우리나라에는 없었는데 이게 어떻게 들어왔느냐? 항만을 통해서, 특히 가축 사료가 올 때 같이 이렇게 딸려오고, 그 친구가 우리나라에서 막 번식을 하고, 군산항에만 있는데 저쪽으로도 가야 되겠는데, 그러면은 종자를 퍼뜨려서 점점 멀리 다른 곳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화식물. 지금 현재 연구는 학명도 없고 전 세계적으로도 아무데도 분포한 기록된 바가 없는 신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조사를 하게 되죠. 실제 조사를 하게 되니까 한 종은 이렇게 동강변을 따라서, 강원도 정선에 있는 이 동강변을 따라서 쫙 분포했고요. 또 하나의 종은 강원도 미로면에 휘능산과 두타산에만 분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들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생태 사진도 찍고, 이렇게 이 휘능산이라고 하는 강원도 평창군 미로면에 있는 여기서 다 이렇게 찍게 됩니다. 사진도 찍고, 꽃, 화서, 털, 그다음에 열매 단면, 그리고 그림 잘 그리신 분께 이제 요청을 드려서 일러스트레이션도 이제 그렇게 됩니다. 또 두 번째 종도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동강 가시면은 동강이 이렇게 우리 옛날에 막 래프팅도 하고 막 이랬던 그 절벽에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절벽에 피어 있던 가는 기름나무이라고 흔히 알고 있었지만 잘못 동정되었었던 종, 이렇게 있게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이렇게 동강에 놀러 갔을 때 옆에 한 7, 8월, 9월에 하얗게 저렇게 우산 모양의 꽃이 피어 있으면, 그 동강 기름나무 그때 강연 때 들었던 그 누가 이렇게 말했던 그 내용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뭘 보고 했는지에 대한 증거를 남겨야 되죠. 사진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석엽 표본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이 표본을 만드는 행위는 이 식물체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행위라고도 말씀하시기도 해요. 실제적으로 1700년대, 800년도에 채집됐던 표본으로도 실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런 자료들은 우리나라에 어떤 식물들이 어디에 어떻게 분포했는지 산 증인, 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거 표본을 만드는 행위는 매우 중요하고 특히 그래서 연구자들은 이 식물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채집을 해서 표본으로 만들어서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큰 국가기관, 국립 수목원이나 그 다음에 생물자원관, 생태원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기관 혹은 대학, 저희 대학교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교마다 표본관을 보유하고 있고 그 표본관에 많은 수의 표본들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표본들을 서로 교류하기도 합니다. 제가 연구할 때도 미국에 가기가 어려우면 미국에 있는 연구자에게 연락을 해서 표본을 받고 또 잘 연구해서 다시 돌려줄 때는 다시 제가 이 식물체를 잘 보고 이러한 종이 맞습니다라고 잘 동정해서 보내주면은 됩니다. 서로 이렇게 뭐 돈을 주고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연구의 목적으로 이렇게 순수한 의미로 서로 표본을 교류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식물체 이 표본을 보고 기재했습니다라고 하는 증거 표본을 만들어주게 되고 여기 홀로타입이라고 하는 정기준 표본 도장을 빵 찍습니다. 그러면 이 표본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 한국 한의학연구원에 있을 때 제가 만들었으니까 한국 한의학연구원에 보관되어 있고 이 표본은 굉장히 매우 중요한 표본이기 때문에 따로 특별 관리를 하게 됩니다. 빨간색 레이블을 붙여서 이 표본이 없어지면 이 식물을 처음 기재했던 그 증거가 사라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잘 보존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름을 지어줘야 됩니다. 자, 이 식물을 어떻게 이름을 지어줄까 고민을 하게 되는데 막 짓는 게 아니죠. 제가 부르고 싶은 마음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이 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 명명 규약이 있어서 이러한 법칙에 따라서 이름을 부여하게 되고 그리고 매년이 아니죠. 매 6년마다 이 식물 분류학자들이 모여서 이러한 것들은 이렇게 개정하고 이러한 학명을 만드는 것들을 한번 이렇게 논의해 보자라고 하는 보타니컬 콩그레스라고 하는 이런 식물 학회를 하게 돼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개최된 바는 없는 것 같아요. 없고 일본의 도쿄에서도 왔고 여기 보시면 중국의 2018년에 선전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래서 그 지역명을 따서 선전 코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코드에 맞게 학명을 지어주게 됩니다. 뭐 나중에 여러분들 중에 식물학자가 됐을 때 우리나라 서울에서도 서울 코드라고 하는 그런 명명 규약이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자, 이 코드에 맞게 학명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속명은 프세데이눔이라고 하는 기름나물 속 중에서도 이 종소명 이제 이름을 지어줘야겠죠. 성은 알고 있으니까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데 저는 이 미로면에 자생지가 처음 발견됐으니까 미로면을 따서 미로엔세라고 하는 라틴어화해서 자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뒤에 이렇게 실제적으로 동물 같은 경우에는 유명인의 이름을 딴 동물 학명들이 있습니다. 특히 뭐 오바마 대통령의 이름을 딴 물고기가 있기도 하고요. 엘튼 존의 이름을 딴 새우가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내가 되게 동경하는 레이디 가가 이름이 붙은 그 어떤 벌이었나 나비였나 아무튼 그런 이름을 따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이 식물 분류학은 좀 보수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발견했으니까 내 이름 준호 엔세 이렇게 지면은 다른 사람들이 아마 쟤 아무것도 네 이름을 뭐 이렇게 그래서 예전에는 식물의 학명에 대가이신 오래된 그 학자 선배 학자님의 이름을 따기도 했는데 요새의 추세는 이 식물에 대한 특징이나 아니면 식물에 대한 발견된 지역을 나타내는 것들로 학명을 종소명을 만드는 게 좋지 않냐라는 권고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로엔세, 동강엔세는 동강변을 따라서 있습니다. 되게 듣기 좋죠. 동강 할미꽃 종류에서도 동강에서만 있는 할미꽃은 동강 할미꽃, 우리나라에만 있는 종처럼 자, 이 기름나물 중에서도 동강에만 있는 할미꽃, 동강에만 있는 기름나물, 그래서 동강 기름나물입니다. 제가 미국인을 만나서 Do you know 동강 기름나물 하면은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죠. 이렇게 학명을 이야기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종,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특히 또 강원도에만 분포하는 두 기름나물, 가는 기름나물로 오인됐던 두 기름나물은 이렇게 미로 기름나물과 동강 기름나물로 명명이 되어서 이제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학자들은 이 식물을 이러한 학명을 가지고 서로 소통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학명, 그다음에 속명,
종소명 그리고 명명자 같이 공동 연구를 한 연구자님들과 같이 이렇게 해서 신종을 만들었고 각각 어디에서 이렇게 강원도 삼척시 미루면 채집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표본도 증거 표본도 제작을 했죠. 그렇게 해서 그냥 나만 알고 있고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이제 공표해야겠죠. 그래서 논문을 통해서 혹은 책을 통해서 이렇게 공표를 하게 됩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공표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신종에 대해서 이제 발표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눈 호강을 하는 시점에서 또 제가 해외 자원 조사를 했던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의 식물들을 연구하는 거 매우 중요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하고 있고 해외 자원에 대한 연구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외에 있는 공동 연구자들이랑 같이 협업해서 해외 자원 수집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혼자가 아니라 진짜 여러 대학의 여러 팀을 꾸려서 연구단으로 이렇게 다니게 되죠. 이 차 푸르공이라고 하는 차입니다. 몽골 가면은 이 차가 굉장히 그 기동력이 좋아요. 뭐 빠져도 그냥 늪에 빠져도 올라오고 다만 이제 한 달 동안 타고 있으면 엉덩이가 좀 이렇게 네모내집니다. 막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고, 네, 그렇지만 굉장히 기동성이 좋기 때문에 이 푸르공을 타고 이제 곡곡 방방곡곡을 다니게 되죠. 위에 보시면 이 사진에 이 표본, 식물 표본을 이렇게 건조시켜서 말리면서 다니게 됩니다. 왜? 건조기도 없고 신문지도 없고 엄청난 오지로 가기 때문에 호텔 없습니다. 그냥 극강의 야생입니다. 자,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텐트를 치고 이제 먹을 것들 다 이렇게 정리하고 같이 갔던 연구팀 교수님 중에 이 알리움이라고 하는 마늘 종류를 연구하시는 분이 있어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키르기스탄의 몽골의 마늘도 이렇게 채집해서 이렇게 다니면서 같이 연구를 하게 됩니다. 아, 여기 보시면 이제 게르 뒤에 게르 보이죠? 여기는 같이 이제 연구했던 초상권이 있는데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사진을 썼는데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자, 신문지. 식물을 건조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신문지가 제일 좋습니다. 신문지를 가지고 신문지로 이렇게 간지, 골판지로 이렇게 하게 되죠. 자, 이 신문지를 한번 쓰면은 축축해지죠. 말려야죠. 건조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제일 좋은 자연 건조인 햇볕, 태양에다 이렇게 다 털어서 이렇게 하고 또 했으면 어떻게 또 주스로 다녀야겠죠. 그럼 다 이건 이때는 뭐 박사님, 교수님 뭐 이런 거 없습니다. 다 이렇게 주워서 차곡차곡 잘 정리를 하게 되죠. 자, 들어와서는 이 식물들을 다 이 게르 안에서 이렇게 누르고 있습니다. 눌러서 식물체 여기 보면 지퍼백에다가 이렇게 채집을 하고 물론 이때는 자생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채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게 돼서 표본을 누르죠. 실제 제가 갔던 곳 중에 하나는 여기 그 키르기스탄의 수도 비슈케크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가서 또 다시 차를 타고 아까 푸르공을 타고 막 갑니다. 여기 가면은 여기가 여기는 중국입니다. 이쪽은 중국. 중국의 신강 지역과 키르기스탄의 거의 인접부에 가게 됐습니다. 거의 이곳에는 총 1000명도 안 되는 사람? 1000명이 뭐야?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이곳을 방문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식물을 찾게 됩니다. 한의학적으로 이제 자초라고 하는 식물이 있는데 이 자초는 신강자초, 신강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뭔가 이 근처에 있겠죠. 그다음에 내몽자초, 이 내몽고 지역에 있는 자초,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지치, 이 세 종이 약으로 쓰이는데 이 신강자초와 내몽자초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정보를 가지기 위해서 가서 이렇게 채집하고 사진 찍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서 만든 사진이 요거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 거의 신강 중국에 있는 그 지역에서 찍은 사진이고 여기 보시면은 밑에 이 뿌리가 빨갛죠. 뿌리가 빨갛. 자초라고 하는 식물은 우리나라의 지치라고도 있고요. 이게 사실 진도에 홍주라고 하시나요? 진도에 가면 유명한 그 진도 수리 홍주가 있는데 이 홍주가 이 지치라고 하는 식물의 뿌리를 통해서 빨갛게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지치하고 굉장히 친척 분류군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 작업을 해서 이제 그런 외국에서도 주요 식물들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분류학적 증거 중에 많은 분류학적 증거들을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재밌을까? 여러분들께 조금 더 이렇게
뭔가 있어 보이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꽃가루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들께 조금 관심도가 높지 않을까 싶어서 예. 이 꽃가루 하나는 10 마이크로미터, 100 마이크로미터가 안 됩니다. 진짜 정말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덩어리죠. 이 사진들을 이렇게 검경을 하게 돼요.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자, 그리고 화분하면 꽃가루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죠? 꽃가루. 네. 맞아요. 꽃가루 알레르기. 나중에 그쪽 식물학자 한번 해볼래요? 식물학자는 싫어? 알레르기.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요새는 비폴렌이라고 해가지고 꿀벌들이 열심히 모은 꽃가루를 면역력이 좋다는 이유로 이렇게 드시죠. 약국에서도 파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도 하게 되죠. 자, 이 꽃가루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요 사진은 지금은 마법사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죠. 마법사로 이렇게 활동하고 계셨던 분인데 예전에는 그 탐정이셨어요. 베네딕트 컴버배치, 셜록. 저 개그였습니다. 자, 이 셜록의 그냥 제가 예전에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게 이렇게도 쓰일 수 있겠네. 범죄 수사학에 사용이 되죠. 피해자였을까요? 그때 피해자의 운동화에 붙은 꽃가루를 보고 이 꽃가루의 식물은 어디 지역에 있는데 그러면 이 피해자는 그 지역을 아마 지나갔을 것이다 라고 추론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사실 실제로 범죄 수사학에서는 포렌식 보타니라고 해서 이 식물을 가지고 범죄 수사학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꽃가루뿐만 아니라 사체가 죄송해요. 이 얘기 잠깐 할게요. 사체 밑에 깔린 식물들이 어떻게 있는지에 따라서 이 사체가 얼마나 진행됐는지, 물론 내부에 있는 다른 곤충이나 뭐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겠지만 이 식물을 가지고도 연구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꽃가루라는 게 단순히 뭐 이렇게 분리학으로 이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범죄 수사학에도 사용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았던 사례였어요. 자, 꽃가루라고 하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웅성 배우자체라고 하는 그냥 동물로 봤을 때는 정자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꽃가루가 나비가 암술머리에 붙여주는 행위를 했을 때는 충매화가 되고요. 그리고 바람이 불어서 암술머리에 붙게 되면 그것은 풍매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꽃가루가 이 암술머리에 이 붙는 행위 자체를 수분이라고 합니다. 폴리네이션이라고 하는 수분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수정이 일어나야 육상식물, 종자식물에서는 이 종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꿀벌들이 멸종되면 뭐 몇 년 만에, 얼마 만에 인류도 멸종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꿀벌들이 멸종하면 일일이 사람들이 다 그거를 수분을 해줘야겠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먹고 있는 농작물들이 결실을 맺게 되겠죠. 그런 내용들로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 꽃가루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구멍이 바라구라고 하는데 이 구멍을 통해서 이 화분관을 내고 이 화분관이 쭉 타고 내려가서 이 난세포를 만나서 수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분류학에서는 이 꽃가루의 바라구가 1개인지 3개인지 10개인지 얘네들이 동그랗게 생겼는지 길쭉하게 생겼는지에 따라서 구별을 하게 되고 이러한 꽃가루는 유전적으로 굉장히 잘 고정되어 있어요. 조금 뭐 잎 같은 경우에는 서식지가 다르면은 조금씩 변화하기도 하는데 이걸 변이라고 합니다. 변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된 형질로 분류군들을 구분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이 되게 됩니다. 자, 실제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뭐 국수나무라고 하는 식물이 있고 이제 나도국수나무라고 하는 식물이 있어요. 이 식물들의 이제 꽃을 따서 그 꽃에 있는 꽃가루 하나하나를 분석을 합니다. 여기는 광학현미경으로 관찰을 한 내용이고요. 이건 전자현미경으로 본 내용. 이거는 잘라서 투과 전자현미경으로 그 내벽을 보게 된 겁니다. 보시면은 여기 스케일 요렇게 있죠. 여기 그 막대기가 요렇게 요만큼이 1 마이크로미터예요. 그러면은 정말 이거를 잘라서 엄청난 만배, 10만 배로 확대해서 관찰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여기 또 이렇게 이게 구멍이 나 있는 모양인지 아니면 이렇게 선형인지에 따라서 구분을 하게 되죠. 이런 다양한 형질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게 꽃밥입니다. 꽃밥. 이 꽃밥 안에서 꽃가루가 만들어지고 아까 생강나무 같은 경우에는 판이 열려서 이 꽃가루가 방출이 되는 것처럼 이 꽃밥의 내벽에 이상한 이런 구조들이 있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 구조와
꽃가루를 만들어지는 이 방법과 뭔가 연관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내용들을 최근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그 후추목이라고 하는 식물이 여기 보면 등치기라던가 족돌이풀, 자주 족돌이풀인데 족돌이풀, 그다음에 어성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양모밀이라고 해서 요새는 만지면은 잎에서 생선 비린내가 납니다. 그래서 어성초라고 하는데 요새는 뭐 어성초로 뭐 화장품도 만들고 많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삼백초, 잎도 하얗고 꽃도 하얗고 뿌리도 하얗다. 이래서 삼백초라고 하는데 다 주요 약재 성분들이에요. 얘네들을 이제 이 친구들을 꽃가루를 이렇게 보니까 이 꽃가루에 있는 요 표면의 패턴이랑 여기 이 꽃가루가 만들어지는 요 내벽의 패턴이 되게 비슷하다라는 거를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또 이제 논문을 쓸 수 있게 됐고요. 이 보시면 이게 뭐같이 생겼을까요? 또 생긴 게 여기 있는 표면이랑 여기 있는 표면이 이렇게 생긴 게 이게 뭔가 영어로 이걸 표현할 수 있을 만한 단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속도로 가다가 천안에 잠깐 들렸는데 호두과자가 있는데 호두과자랑 되게 비슷하게 보이네. 그래서 월넛폼이라고 제가 해서 이렇게 만들게 돼서 논문에 실게 됐습니다. 자, 앞으로 추후 얘네들이 왜 화분의 표벽에 있는 무늬와 이 꽃밥 안에 있는 표면의 무늬가 왜 비슷할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이 친구가 잘 얘기해줬다시피 화분은 꽃가루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일부러 인간에게 알레르기를 일으키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니죠. 이 친구들은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꽃가루 알레르기가 일어나게 되고, 사실 꽃가루 알레르기가 나타나게 되는 주요 식물들은 특히 이 풍매화군들이 많습니다. 왜? 풍매화는 많이 만들어내야 되죠. 꽃가루를 많이 만들어내야, 그래야 이제 충매화 같은 경우에는 특정 벌이 와서 묻히고, 그러면은 식물은 이 벌에게 뭘 줘야 되겠죠? 꿀을 줍니다. 네, 꿀을 주고, 혹은 이 폴렌 자체가, 이 꽃가루 자체가 먹이가 되기도 합니다. 주는데 이 풍매화는 그걸 옮겨줄 수 있는 친구가 없죠. 바람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확률을 높이기 위해 많은 수의 꽃가루를 만들어내게 되고, 이 많은 수의 꽃가루가 결국은 사람에게 이 단백질이니까 들어오게 되면 호흡기에서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죠. 이 꽃가루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꽃가루에 대한 형태를 정확히 알면 이런 것들에 대한 추후 연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여기 요 꽃가루라기보다 폴렌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 원래 그 나자식물은 꽃이 피지 않기 때문에 이제 꽃가루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폴렌이라는 표현이 더 좋아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냥 꽃가루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주머니가 이렇게 있죠. 자, 이렇게 주머니가 있죠. 왜 있을까요? 자, 이거 소나무의 꽃가루입니다. 소나무의 폴렌입니다. 자, 기낭이라고도 하죠. 자, 이렇게 해서 공기주머니라고도 합니다. 왜 이 소나무, 대부분의 소나무과에 속한 식물들은 맞아요. 잘 날아가기 위해서. 자, 보시면 여기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서 멀리 날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만든 애들이 더 잘 멀리 날아가서 내가 아닌 다른 개체의 암술머리에 붙어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잘 날아가라고 이렇게. 자, 얘네는 뭐 물풀의 나무과 뭐 새비름, 개비름 이렇게 있고, 얘는 신기하게 생겼죠. 이렇게 거의 뭐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나와 있는데, 얘네들은 돼지풀 혹은 단풍잎 돼지풀의 꽃가루입니다.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굉장히 무서운 식물 중에 하나죠. 자, 이렇게 돼지풀의 화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화분을 이렇게 찍어서 얘네들이 어떠한 형태를 갖는지, 과연 이러이러한 형태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게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주사 전자현미경으로 표면에 무늬도 찍게 됩니다. 자, 이거는 투과 전자현미경으로 이 화분이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죠. 이 동그랗게 생긴 것의 일부 단면을 이렇게 찍어서 이 화분 벽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이 구조가 종을 혹은 속을 구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여기 보시면 PK라고 되어 있는 게 여기 내벽에 폴렌키트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끈적끈적한 물체거든요. 이 폴렌키트가 있는 애들은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꽃가루는 잘 붙어야 돼. 어디에? 곤충의 발에.
그래서 충매화 애들이 대부분 충매화 친구들이 이렇게 폴렌키트라고 하는 점액성 물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물풀의 나무라고 하는 식물은 이런 화분의 형태를 띠고 있고 이런 식물의 형태를 띠고 이때 개화해요. 그래서 이때는 조심하세요라고 하는 이제 만들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뭐 그 알레르기 키트도 있습니다. 뭐 소아 알레르기 쪽에서는 있는데 그게 다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유럽에 있는 키트여서 잘 공동 연구가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식물로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 국민들이 이 알레르기 유발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키트를 또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이미 만들어졌을지도 모르겠네요. 이제 그런 내용들도 같이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식물 분류학 분야가 지니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57분인데 원래 3시까지 해야 되는데 한 3분, 5분 정도만 조금 더 하고 대신 질의응답을 조금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물의 다양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종을 발견해서 분포하고 이 분포한 내용을 정리하는 것. 이 생물 다양성이라는 중요성은 이제 누구보다 모든 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성을 지켜나가는 행위가 매우 중요하고 이 식물 분류학은 특히 생물 다양성, 식물 다양성에 대한 연구이고 이런 내용들을 잘 보존하고 정리해서 주권을 확립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분류군의 모든 측면을 이제 이해할 수 있죠. 이 식물의 잎의 표면이 보시면 굉장히 이건 갯기름나물이라고 요새 그 마트에 가면은 방풍나물이라고 많이 있습니다. 그 방풍나물이 갯기름나물의 그 잎이거든요. 이 갯기름나물의 잎은 이제 지상부나 지하부는 많이 이제 석방풍이라고 해서 약으로도 쓰이고 그다음에 건강기능식품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표면이 어떻게 생겼는지 잎의 해부 구조는 어떤지 유전체는 어떠한 유전체를 지니고 어떠한 염색체를 지니고 그리고 얘네들이 어떠한 성분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 그래서 이 식물에 대한 거의 모든 것들을 알게 되면 나중에 활용하기도 굉장히 수월하겠죠. 물론 모든 이 분류학 학문이라는 게 인류에 잘 활용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것도 있지만 이러한 생물군들을 잘 보존하고 다양성을 잘 지켜나가는 행위를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자, 예견적 가치를 부여한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족보를 잘 만들어줬으면 어떠한 식물에서 좋은 물질이 만들어졌다고 하면 걔랑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비슷한 물질이 있지 않을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 보시면은 이 주목나무라고 하는데 이 태평양 주목나무의 껍질에서는 항암 물질인 탁솔 성분을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발견을 하게 돼서 만들어냅니다. 그럼 태평양 주목나무와 비슷한 근현식물이 우리나라에 있다면 주목이라는 식물이 있죠. 이 식물에 대한 것도 연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수십만 종의 식물을 연구하는 것보다는 그 식물을 연구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고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가 있겠죠. 자, 버드나무의 수피에서 살리신이라고 하는 아스피린이 발견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버드나무를 가지고 이런 연구를 하면 어떨까? 자, 이 식물의 잎은 개똥쑥입니다. 이 개똥쑥은 중국의 투유유라고 하는 그 여성 연구자이십니다. 여성 연구자님이 옛날에 있는 고서에서 이 학질이라고 하는 말라리아를 치료할 수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하시고 옛 고서에서부터 이 개똥쑥을 발견하셔서 요걸로 말라리아 치료제를 개발하셨고 그리고 그걸로 2015년인가요?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나라에도 이 개똥쑥은 청호라는 약재로 알고 있어요. 우리도 이 연구를 계속 하다 보면 또 다른 물질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자, 이 타미플루는 이제 신종플루 있었을 때 요 팔각이라고 하는 식물에서 이제 약효가 있는 성분을 발견했는데 요 팔각은 그 오향장육 아시죠? 그다음에 뭐 족발 이런 거 할 때 향신료로 많이 쓰는 스타니스라고 하는 그 부순나무과 혹은 오미자과에 있는 식물입니다. 이 연구, 얘 친척 분류군들을 연구하면 보다 더 좋은 성분들을 훨씬 더 경제적으로 스크리닝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실제 그 현삼이라고 하는 식물이 있습니다. 현삼이라고 하는 중국 현삼이라고 하는 식물이 실제 골다공증을 치료할 수도 있겠는데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그러면 우리나라의 울릉도에 분포하는 섬현삼이 같은 친척 그룹인데 얘도 골다공증 치료할 수 있는 성분이 있지 않을까요? 라고
제가 제시를 해서 그 수의학 교수님이랑 같이 연구를 해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논문을 쓰게 됐죠. 그래서 계속 연구를 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식물로 우리나라에 있는 분들의 어떠한 그 의료적인 그다음에 천연 자원적인 가치로 뭔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각각 어떤 성분들이 있는지 또 확인을 하게 되고요. 자, 또한 그 보존 대책 수립에도 되게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금강인가목이라고 하는 식물은 금강산에만 자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멸종하게 되면 없어지게 되면 멸종이죠. 자, 개느삼이라고 하는 식물도 멸종 위기종. 자, 금강초롱꽃 한 1분만 말씀드릴게요. 금강초롱꽃 보면 이 종소명이 하나부사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속명과 종소명은 이제 구분하실 수 있죠. 자, 종소명은 아시아티카. 금강초롱꽃도 금강산이나 강원도 우리나라에 분포하는데 왜 속명이 하나부사야나? 여기 명명자를 빼먹었는데 명명자는 다케노신 나카이라고 하는 일본 학자분이 발표를 하셨어요. 신종으로 내셨죠. 그때 하나부사 요시모토라고 하는 일본 초대 공사로부터 지원을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 하나부사를 기린다 해서 하나부사야라고 하는 라틴명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게 됐죠. 자, 아니야. 우리는 이거 안 쓸 거야. 우리는 우리나라인데. 그래서 북한은 금강산이야라고 해서 다른 속명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게 학계에서는 인정이 될까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처음 나카이라는 학자가 만든 이 학명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선취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요. 자, 아시아티카도 우리나라에만 있는데 왜 코리아나라고 안 해? 한국에만 있는 게 그 학명을 쓰는 게 그래서 아시아티카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가끔 이렇게 학명들을 보면 약간 국권 침탈 당한 우리나라의 그 슬픔이 묻어나는 학명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알아야죠. 알고 인지하고 더 열심히 연구를 진행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연구에 임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생명체의 보존, 그다음에 지적 호기심이라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러한 것들 모두 관심이 있으면 보게 되고 보인 만큼 아는 만큼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를 통해서 이 생물 그리고 식물, 이 생명 다양성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이상으로 정규 강연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흥미로운 강연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혹시 강연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셨던 분은 손을 들고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아까 그 분자계통학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DNA,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이라고 하는 구간들이 있죠. 그 가지고 있는 염기 서열이 있죠. 그 염기 서열을 가지고 구분을 하기도 해요. 근데 특히 식물 같은 경우에는 변이 구간이 짧거나 이런 구간인 엽록체나 아니면 핵 구간을 가지고 바코드를 통해서도 구분하기도 하고 동물처럼 분자계통 분류학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분자 시퀀스, 이 염기 서열을 가지고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 아까 그 보셨던 여기 그리고 아까 그 개통수라고 하는 이 근연도를 나타내고 있는 이 나무같이 생긴 트리를 만들어내는데 이것도 다 개통 분류학을 이용해서 분자 간 거리를 이용해서 구분하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여기 있는 캐피타투스라고 하는 친구는 여기 말바시우스라고 하는 친구랑 더 가까운 겁니다. 이렇게 요 가까운 거를 DNA 염기 서열의 차이를 가지고 이렇게 개통수로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혹시 저도 질문 하나 드릴까요? 혹시 제가 집에서 정리하는 걸 좋아하는데 청소를 하거나 컴퓨터 파일을 정리할 때 분류하기가 되게 애매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류 자체가 애매하거나 아니면 그 수량 자체가 너무 적어서 기타로 빼야 되는데 사실 모든 것들을 기타로 이렇게 다 분류할 수가 없잖아요. 혹시나 식물 분류학을 진행할 때도 그런 식의 분류에 좀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는지, 그리고 혹시 일상생활에서 정리나 분류를 할 때 좀 그런 팁 같은 노하우가 있는지, 어떤 걸 기준으로 정리를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네, 먼저 첫 번째로 실제적으로 이 식물이 이종인지 이종인지 모호한 식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동물은 이 생식 자체가 격리가 되게 되어 있죠. 하지만 식물 같은 경우에는 잡종 현상이라는 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가까운 분류군인 경우에는 이 꽃가루가 닿았을 때 자가 너무 어려운 말씀 안 되죠. 이렇게 닿았을 때 수정이 될 수 있게 하는 게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종이 될 수도 있고 물론 이게 속이 전혀 다르면은 잡종은 일어나지 않지만 비슷한 굉장히 가까운 친척 간에는 이게 교류가 일어날 수 있어서 형태적으로 얘네들은 원래 털이 없어야 되는데 털이 있는 분류군과 비슷하게 털이 중간 정도 있네? 라고 하는 식물들도 사실 있습니다. 얘네들은 어떻게 분류하느냐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형질들을 확인을 하고 그래도 좀 너무 분류하기 어렵다라고 했을 때 분류학에서는 종 이하 분류군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변종, 종으로 구분하기에는 좀 그런데 그렇다고 얘는 뭔가 달라. 그럴 때는 변종 혹은 품종. 이 품종일 때는 원예학에서 얘기하는 이 신품종이야라고 하는 품종과는 조금은 다른 개념입니다. 변종보다는 조금 그냥 뭐 꽃의 색의 차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있게 되면 그냥 품종으로 이렇게 만들기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품종보다는 이제 변종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거나 아종도 있습니다. 아종, 서브스페시스라고 하는 아종이 종 아래에 있는데 그 경우에는 비슷한 식물이 하나에는 미국에 있고 하나에는 아시아에 있어. 이게 지리적으로 굉장히 분포가 있는데 형태는 되게 유사해라고 했을 때 아종으로 종 이하 분류군으로 만들고 혹은 형질이 다른 애매모호한 식물 같은 경우에는 변종으로 이렇게 인식하기도 합니다. 어떤 연구자가 뭐 그걸 이렇게 변종까지 인식해 그냥 한 종으로 쳐라고 하면 그분의 의견을 따를 수도 있고 이 사람의 의견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학이라는 게 그 학명은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그 학명이 이렇게 전이가 될 수도 있고 어떠한 학명 밑에 이명으로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클래식한 학문이지만 굉장히 또 다이나믹한 학문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학명 자체는 변화하지 않지만 속명이 바뀌거나 어떠한 학명 밑에 이명으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실생활에서는 기준을 좀 세우는 것 같습니다. 기준.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 폴더를 정리할 때도 그렇다고 제가 일상생활에서 그 정리를 굉장히 잘하지는 네. 나중에 그 뭐 이렇게 뭐 정리의 신 이런 데서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일상생활에서 그래도 저는 어떠한 제 기준을 가지고 정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폴더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는 뭐 잎에 대한 연구에 대한 연구 논문이야. 그럼 근데 잎도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뭐 분자와 잎을 같이 사용했어. 그런 경우는 조금 애매하겠죠. 그럴 때는 저만의 잎을 주로 했지만 그래도 분자 계통이 좀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1 뭐 이렇게 정리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을 가지고 물론 뭐 그 일상생활에서 정리하는 건 이제 청소하고 이러는 거는 그냥 꾸준히 계속 자주 정리하고 청소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분류라는 거는 뭐가 됐건 자신만의 논리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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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정확한 지적이신데 또 그러면 또 미래 식물 분류학자를 꿈꾸는 친구들이 또 안 한다고 하지 않을까 좀 싶으니 있는데 실제 맞습니다. 저도 네. 실제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또 그 저희 학교에 새를 연구하시는 연구자가 선배님이니까 이제 같이 가시게 되면 새를 연구하시는 분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좀 생태라는 좀 그 연구의 방법이니까요. 일단 망원경을 딱 가지고 가십니다. 쭉 이제 쑥 돌아다니시죠. 딱 귀를 소리가 나네. 그럼 그쪽으로 가셔서 쭉 보고 몇 개, 몇 종 그러면 몇 개체 딱 이렇게 쭉 가십니다. 뭐지? 이게 뭐 하는 거지 지금? 차에서 안 내리셨는데? 이렇게 생각이 뭐 그렇게 쉽게 뭐 이제 워낙 그 전문가시니까 뭐 그러실 수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식물은. 그래서 좋기도 하지만 안 좋기도 하죠. 장단점이 있죠. 저희는 직접 가서 이제 식물을 보고 그 식물을 채집을 하고 그리고 조사를 하고 이제 야장이라고 해서 야외에서 어떠한 그 식물의 어떤 식물들이 주변에 있는지 그 다음에 환경은 어떤지를 다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다 이 책을 들고 다니면서 이제 정리를 했는데 요새는 조금 간편하기 위해서 이제 핸드폰을 통해서 핸드폰에 GPS 좌표만 우리 다 좌표가 되니까 그 좌표만 찍힐 수 있으면 대부분 우리나라의 지형에서는 다 좌표가 찍힙니다. 그래서 그 핸드폰에 좌표를 찍고 그 안에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하게 하려고 조금은 더 이런 채집 과정 이런 것들을 좀 간편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전수조사나 아니면 식물상 조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에 가면 그 특정 지역에는 식물들을 모두 확인해서 모두 채집해서 표본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녁에 다 저쪽에서는 이렇게 재미있게 이렇게 담소를 나누실 때 이렇게 보리 맥주도 보리 음료도 먹고 이렇게 할 때 저희는 막 이렇게 표본 누르고 그런데 요새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식물 표본들도 어느 정도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식물들은 다 표본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적인 식물 표본을 증량해서 많이 하는 것보다는 질적으로 중요한 식물군에 대해서 채집이 되지 않고 표본으로 있지 않은 식물군에 대해서 질적인 표본 간의 수장, 표본의 내용들을 향상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는 많은 식물들을 채집해서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보다는 조금 특정 식물을 타겟해서 야외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식물 표본도 저 같은 경우는 최소한으로 만들려고 하면 특히 이제 신종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식물 표본들을 만들어야 되지만 이미 잘 알려져 있고 이미 다른 기관에 많은 표본이 확보되어 있는 분류군의 경우는 가급적 지양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물론 네, 다른 분야의 연구자님들에 비해서 들어와서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자 표본 눌렀잖아요. 이렇게 그 신문지로 그러면 그 신문지 계속 있으면 안 되죠. 또 갈아줘야 됩니다. 자 3일 있다가 또 이렇게 갈아주고 또 갈아주고 이렇게 해서 식물체가 잘 마를 수 있게 건조될 수 있게 하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또 뭐 하다 보면은 뭐 또 거기에 또 흥미를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 이 식물 표본을 만들고 그다음에 관리하는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식물 수장고에서 큐레이터, 자연사박물관이나 아니면은 국립수목원의 뭐 식물 표본관이라던가 이런 곳에서 큐레이터로 일하시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네. 아, 네. 아니요. 저는 사실 식물 분류학을 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네, 그냥 어렸을 때부터 대신 근데 이렇게 산에 다니고 이러는 것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랑 아버지랑 같이 이렇게 산에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식물 자체에 대해서 막 너무 막 식물이 너무 좋고 막 꽃이 피우는 게 너무 아름답고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일단 산에 다니는 것도 좋아했고 이제 밖에서 야외 활동을 하는 걸 그렇게 싫어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저는 생물학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때부터 관심이 있어서 이제 생물학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대학교 때 실험실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대학마다. 근데 실험실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게 재밌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더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제 흥미를 그래서 얘네들이 움직이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양하게 그리고 어떻게 번식을 하고 어떻게 이렇게 생활할까에 대한 게 굉장히 좀 흥미로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간은 동물은 움직일 수 있으니까 내가 먹고 싶으면 가서 먹고 생식이 필요하면 생식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식물은 가만히 있으면서 어떻게 그 자리에서 다양하게 그리고 또 어떻게 곤충들을 유혹하고 어떻게 바람을 이용하고 이렇게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계속 그 실험실에서 연구를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물론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어떠한 것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늦게나마 그런 것들을 관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실험실에 있었고 그 실험실에서 똑같은 학문을 10년 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우물을 파니까 또 이 자리에 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난 아직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라고 조급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다 보면 또 누군가 되게 좋은 멘토를 만나거나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됐을 때도 혹은 또 이러한 그런 강연들도 많이 다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 진짜 내가 저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그렇게 나는 지금 고등학생인데 난 뭐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더 내가 진짜 잘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뭔가 얻을 게 많은 것을 쫓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은 차근차근 생각해 보시면 이거 괜찮네? 저는 너무 좋아가 아니라 괜찮네? 싫지 않네? 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서 계속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는 조상 개념이 있죠. 그래서 실제 화석학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영어로는 이제 고식물학, 고생물학, 그래서 팔레오보타니라고 해서 실제 화석들을 보고 그 화석에서도 추출해서 실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화석을 통해서 이 식물이 어떤 식물의 기원이었을 것이다라는 것들을 추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방사선 탄소라던가 이런 것들을 연대 측정을 통해 가지고 이 식물이 언제쯤 있었을 것이니 현재 있는 그 몰레큘라 그 분자 계통학을 통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잘 이용하면 이 식물은 그 알고 있는 방사선 동위원소를 통해 알고 있는 요 화석학적 내용을 같이 결합시켜서 이 식물은 이때쯤 조상식물에서부터 진화했을 것이다라고 진화한 연대까지도 추정해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그런 개념이고요. 두 번째 직업은 제가 혹시 몰라서 앞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근데 지금 현재는 제가 혹시 몰라서 이제 학생 여러분들도 있다 이렇게 오신다고 하셔서 요거를 한번 이렇게 정리해봤는데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다른 자원관이나 이런 생태원 이런데 연구기관으로 이제 취업해서 일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여기 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 세종수목원이나 이제 다른 백두대간 수목원이 있는데 수목원에서 꼭 연구만 하는 건 아닙니다. 정원을 가꾸기도 하고요. 도심 정원을 가꾸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적인 내용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뭐 저는 일단 농학 개념이 아니어서 재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이제 더 농학이신 다른 교수님들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미래에는 어떤 것들이 중요하게 생각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것들 때문에 이 식물에 대한 동물에 대한 이 나 말고 나와 함께 있는 다른 생물군들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알고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해설사라던가 이 선생님의 개념보다는 조금 더 다른 개념이겠죠. 그런 부분 실제적으로 이렇게 뭐 동물 분류기사 라던가 식물 분류기사 자격증을 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식물 해설사라던가 아니면 문화 해설사 또 이제 지역적인 것과 식물과 이제 연합시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실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노후에 이런 그런 해설사에 대한 내용들을 또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식물 다양성, 생물 다양성도 중요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잘 후대에게 그리고 내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 약간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런 내용들이 조금 더 활성화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분야들도 더욱 더 많아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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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신종을 발견하기 위해 연구를 하진 않습니다. 네, 새로운 신종을 발견하기에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신종을 발견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뭐 이렇게 정글이라던가 아니면 오지라던가 이런 곳에
우리가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새로운 신종이 있을 수 있고, 혹은 북한에도 아마 오랜 시간 사람의 인적이 없었던 곳에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에서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신종을 발견하는 건 대부분 원래 알고 있었던 것과 다른 식물인데 잘못 오동정하는 경우에 대한 연구가, 이럴 때는 계속적인 연구를 하다가 이게 이것과 좀 다른데 라고 싶어서 이제 이런 의문 때문에 새로운 종으로 이제 만들게 되는 신종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실제 어떠한 식물을 보기 위해서 갔다가 허탕을 치는 부분은 많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좌표나 혹은 정보가 잘못됐었을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요. 아니면 그 식물 자체가 없어졌을 경우도 있습니다. 뭐 공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주요한 식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 채취를 하세요. 다 집에서 심으시려고 그러시는지 채취를 하시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사진을 잘 찍기 위해서 이제 옆에 있는 식물들을 다 이제 밟으시죠. 한 식물을 잘 찍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경우들도 좀 있어서 실제로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식물을 보러 갔다가 허탕을 치는 부분은 많습니다. 하지만 신종을 위해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물론 다른 생물 자원관이나 이쪽에서 뭐 신종을 발굴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분들도 역시 신종을 발견하기 위해서 야외를 가는 것보다는 여러 식물들의 분류군들을 보다 보니 이것과 다른 분류군들이 있겠네라는 것들을 표본을 통해서 보고, 그리고 현장에서 확인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연구가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열정적으로 강연해 주신 성준호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